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포천과 가평 지역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그 27억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도자료만 보면 숫자만 보이지만 이 예산이 실제 주민들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딥다이브입니다. 네, 27억 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숫자 같지만요. 이게 뭐랄까, 아이들 웃음소리나 어르신들 쉼터, 또 안전한 길, 깨끗한 물, 이런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돈이 여러분 지역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핵심 사업이 크게 네 가지더라고요. 포천에는 통합육아지원센터, 그리고 가평에는 노인회관 새로 짓는 거, 그리고 골말교 다시 놓는 거, 또 설악면 창수도 보급. 이게 그냥 시설 이름만 쭉 나열된 게 아니라 각 사업마다 주민들의 좀 절실한 사연 같은 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 신읍동의 통합육아지원센터. 이게 11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한 워킹맘께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일도 못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 필요성을 보여주죠. 아,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네요. 네, 그래서 시간제 보육이나 상담, 장난감 도서관, 실내 놀이터까지 이걸 다 한 곳에 모아서 뭐랄까 원스톱 육아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젊은 부모님들, 그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요, 11억 원이면 이런 복합시설을 짓고 또 운영까지 하기에 좀 충분한 금액일까요? 제 생각에는 초기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쪽에 주로 투입되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초기 인프라를 세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이건 또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다만 이 교부세가 정말 절실했던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럼 가평읍의 노인회관 신축, 이것도 4억 원이 들어가는데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겨울엔 갈 데가 없어 집에만 있었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 그분들의 외로움을 좀 덜어드리고 또 문화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꽤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니까 정말 어르신들의 두 번째 집 같은 곳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가평 북면에 골말교 재가설 5억 원이 투입되는데 맞아요. 그 골말교가 오래되고 낡아서 비만 오면 통행이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통학로나 농산물 운송로로도 쓰였다니 이건 뭐 주민 안전이랑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아, 그럼 아이들 학교 가는 길도 위험했고 농사 지으신 거 내다 팔기도 어려웠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새 다리가 놓이면 이제 그런 걱정은 덜 수 있겠죠. 생활 편의는 물론이고 어쩌면 지역 경제 활동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설악면에 상수도 보급 사업, 이게 7억 원인데 여름철에 샤워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주민들 얘기가 참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 문제는. 네, 정말 그렇죠. 지하수에 의존하던 지역에 이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니까요. 생활 여건 개선 효과가 아주 클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생활 밀착형 투자죠. 네 가지 사업 모두 들어보니 육아, 노인복지,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 이게 다 이른바 생활 SOC,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해당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포천이나 가평처럼 인구가 좀 줄거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생활 SOC 투자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왜 특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이게 일반 예산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특별교부세는요, 정부가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긴급한 지역 현안이나 아니면 재난복구 같은 데 대응하려고 따로 배분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 편성 절차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자금을 딱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하, 속도가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번 포천 가평 사례처럼 주민 불편이 크고 또 이게 정말 시급하다 이런 타당성이 인정될 때 확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지자체나 또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겠네요.
김용태 의원이 주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단순히 예산을 따왔다는 걸 넘어서 우리 지역에 이게 왜 필요한지 중앙정부에 잘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지역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능력, 중요하죠. 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이런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을 꼭 이런 특별 교부세에만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최선일까 하는 점도 있긴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일반 예산으로 미리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으니까요. 양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포천과 가평의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워킹맘의 고충, 또 어르신들의 외로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또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함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행정적인 발표나 숫자 뒤에 숨겨진 실제 주민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때 정책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도 이런 체감 효과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우리 동네의 예산은 과연 이렇게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 동네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